리처드 레이너터, 월스트리트의 숨은 거인.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한 소년이 주유소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억만장자의 아들도 아니었고 명문가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동자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50년 후 이 소년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자산을 100배로 불리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내며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그림자의 거인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레이너터. 월스트리트의 역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투자자.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전설로 불리는 남자. 이것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1장 주유소 소년. 1944년 텍사스 포트워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해 리처드 레이너터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도매 식료품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중산층 가정이었죠. 어린 리처드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자연스럽게 장사의 기본을 익혔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언제 재고를 쌓아야 하는지, 어떤 거래처와 협상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아버지는 저에게 복잡한 투자 이론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훗날 레이너터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죠. 사업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을요. 고등학교 시절 레이너터는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학급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학생들과 확연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숫자에 대한 직관이었습니다. 수학 시험에서 그는 종종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알아냈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어떤 숫자가 맞는 숫자인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선생님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고 친구들은 그를 계산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레이너터 본인은 이 능력의 진정한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에 진학한 레이너터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 밖을 경험했습니다. 포트워스라는 작은 도시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텍사스 석유 재벌의 자녀들, 목장 왕국의 상속자들, 금융 가문의 후손들. 그들은 레이너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대학 같은 강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별장과 요트, 해외여행은 레이너터에게는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레이너터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관찰했습니다. 부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그것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다. 2장 스탠포드의 각성. 1966년 리처드 레이너터는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합니다. 당시 스탠포드 MBA는 지금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스탠포드는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레이너터에게 스탠포드는 인생을 바꾸는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드 베스. 텍사스 석유 재벌 베스 가문의 상속자. 시드 베스는 레이너터와 같은 해에 스탠포드 MBA에 입학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같은 스터디 그룹에 배정되었고 곧 서로의 능력을 알아보게 됩니다. 시드 베스는 레이너터의 숫자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복잡한 재무제표를 한눈에 읽어내고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는 그의 능력은 놀라웠죠. 반면 레이너터는 시드 베스의 네트워크와 비전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토론을 벌였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 투자 전략에 대해, 그리고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언젠가 함께 일하자. 졸업을 앞두고 시드 베스가 레이너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돈이 있어.
하지만 그 돈을 불릴 사람이 필요해. 자네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레이너턴은 망설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들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화려한 이름들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시드베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훗날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내가 거대한 기계의 작은 부품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베스 가문에서는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죠. 저는 항상 운전석에 앉고 싶었습니다. 3장 5천만 달러의 시작. 1970년 리처드 레이노턴은 텍사스 포트워스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의 귀환. 하지만 그가 돌아온 포트워스는 어린 시절의 그곳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베스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당시 베스 가문의 총 자산은 약 5천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다른 석유 재벌들과 비교하면 베스 가문은 중간급에 불과했죠. 헌트 가문이나 베스 가문의 먼 친척인 리처드슨 가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레이너터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 5천만 달러를 불리는 것. 하지만 어떻게? 석유에 투자할까? 당시 텍사스의 부자들은 대부분 석유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너턴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유 산업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새로운 기회는 다른 곳에 있다고 믿었죠. 부동산, 주식, 채권. 레이너턴은 밤마다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수백 개의 기업을 검토하고 수천 장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전략은 세 가지 원칙에 기반했습니다. 첫째,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라. 시장이 무시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변화의 촉매제가 되어라. 단순히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변화를 직접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전략을 바꾸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셋째, 거시경제 트렌드를 읽어라. 개별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금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인플레이션은? 정부 정책은? 이런 거시적 흐름을 읽어야 진정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투자는 1970년대 초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에서 발을 빼고 있었죠. 하지만 레이너턴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부동산을 대규모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사?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지만 레이너턴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사야 합니다.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 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것이니까요.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베스 가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4장 디즈니를 구하다. 1984년. 이 해는 리처드 레이너터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 기록됩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오늘날 디즈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마블, 스타워즈, 픽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테마파크, 영화, 스트리밍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죠. 하지만 1984년의 디즈니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의 디즈니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1966년에 사망한 후 회사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창립자의 비전과 카리스마가 사라지자 디즈니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연명하는 기업이 되어버렸죠. 애니메이션은 경쟁력을 잃었고 테마파크는 낡아갔으며 새로운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업 사냥꾼들이 디즈니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솔 스타인버그를 비롯한 적대적 인수 전문가들이 디즈니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디즈니를 인수한 후 조각조각 분해해서 팔아치우는 것이었죠. 테마파크 따로, 영화 스튜디오 따로, 부동산 따로.
디즈니 경영진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리처드 레이너터가 등장합니다. 레이너터는 디즈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즈니가 본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랜드 가치, 콘텐츠 라이브러리, 테마파크. 이 모든 자산의 진정한 가치는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를 구하려면 더 대담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레이너터는 시드베스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디즈니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기업 사냥꾼들을 물리친다. 둘째,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하여 회사를 되살린다. 베스 가문은 디즈니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입했습니다. 이로써 적대적 인수 시도는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새로운 경영진. 누구를 데려와야 할까? 레이너터는 한 남자를 주목했습니다. 마이클 아이즈너. 당시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사장이었던 아이즈너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라마운트에서 레이더스와 같은 블록버스터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스튜디오를 부활시킨 인물이었죠. 레이너터는 아이즈너를 설득했습니다. 디즈니에 와서 역사를 써보시겠습니까?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즈너는 파라마운트에서의 위치가 탄탄했고 굳이 침몰하는 배로 옮겨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레이너터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디즈니의 잠재력을, 이 회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아이즈너는 수락했습니다. 1984년 9월 마이클 아이즈너가 디즈니의 새 CEO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프랭크 웰스가 사장으로 합류하죠. 결과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이즈너와 웰스 체제 하에서 디즈니는 부활했습니다.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 킹. 디즈니 르네상스라 불리는 황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가는 폭등했고 베스 가문과 레이너터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습니다. 5천만 달러로 시작한 베스 가문의 자산은 어느새 수십억 달러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레이너터가 있었습니다. 5장 그림자 속의 거인. 디즈니 투자의 성공 이후 리처드 레이너터의 명성은 투자계 내부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결코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워런 버핏처럼 책을 쓰거나 TV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소로스처럼 철학적 담론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칼 아이칸처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왜였을까요? 레이너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심은 방해가 됩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저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재무제표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이런 철학 덕분에 레이너터는 월스트리트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투자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이름을 몰랐지만 업계 내부에서 그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레이너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헬스케어 산업. 당시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은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보험제도의 변화. 레이너터는 이 모든 트렌드를 분석하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헬스케어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는 HCA에 주목했습니다. HCA는 미국 최대의 영리병원 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회사는 경영 위기에 빠져 있었죠. 과도한 확장과 부채, 경영진의 실수들이 겹치면서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레이너터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저평가된 자산 플러스 변화의 촉매제 플러스 거시경제 트렌드. 그는 HCA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경영 개선에 참여했습니다. 비용 구조를 개편하고 비효율적인 병원들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도록 했죠. 결과는 또 한 번 대성공이었습니다. HCA는 회생했고 주가는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레이너터는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6장 독립선언.
1986년 리처드 레이노터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베스 가문을 떠나 독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16년. 그가 베스 가문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16년 동안 그는 5천만 달러를 5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100배의 수익률.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경이로운 성과였죠. 하지만 레이노터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책임, 자신의 보상. 시드 베스와의 이별은 우호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존경했고 이후에도 종종 정보를 교환했죠. 하지만 이제 레이노터는 혼자였습니다. 독립 후 그의 첫 번째 큰 투자는 에너지 산업이었습니다. 텍사스 출신답게 레이노터는 석유와 가스 산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에너지 가격이 바닥을 칠 때 그는 다시 한번 역발상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모두가 에너지에서 도망갈 때 저는 에너지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여러 석유 및 가스 회사에 투자했고 1990년대 에너지 가격이 회복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동시에 그는 부동산에도 계속 투자했습니다. 1991년 그는 크레센트 부동산을 설립합니다. 이 회사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했죠. 레이노터의 부동산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위치. 그리고 인내. 그는 성급하게 수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한 후 시간이 알아서 가치를 높여주기를 기다렸죠. 크레센트 부동산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말 회사의 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7장 예언자의 경고. 2005년 리처드 레이노터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대량으로. 수년간 축적해온 포지션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는 이상한 것들을 샀습니다. 금, 식량, 땅, 그리고 총기.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었죠. 하지만 레이노터는 축제가 곧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포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심각한 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 정점, 기후 변화, 경제적 불균형.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질 것입니다. 저는 그에 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레이노터가 결국 미쳐버렸군. 너무 오래 투자를 해서 피해망상이 생긴 거야. 하지만 2008년 세상이 그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글로벌 금융위기, 수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졌죠. 레이노터는 그는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리스크를 줄여놓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투자자들처럼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기에 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자산들을 줍줍 주워 담을 수 있었죠. 다시 한번 그의 판단이 옳았던 것입니다. 8장 마지막 챕터. 2009년 리처드 레이노터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진행성 핵상마비. 희귀한 신경퇴행성 질환이었습니다. 파킨슨병과 비슷하지만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 병은 그의 몸을 서서히 마비시켜갔습니다. 숫자를 직관적으로 읽어내던 그 날카로운 두뇌. 수천 장의 보고서를 밤새 읽던 그 끈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하던 그 결단력.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레이노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과 싸우면서도 자선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료 연구에 거액을 기부했죠. 자신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저는 평생 돈을 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돈은 결국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2015년 9월 27일 리처드 레이너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1세. 그의 장례식에는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의 이름조차 몰랐죠. 그는 끝까지 그림자 속의 거인으로 남았습니다. 구장 유산. 리처드 레이너터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가 축적한 부는 엄청났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수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 부동산 제국.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투자 철학입니다. 레이너터가 평생에 걸쳐 증명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중과 반대로 가라.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 때 사라.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어 살 때 팔아라.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레이너터는 이것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둘째, 거시적 관점을 유지하라.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라. 금리, 인플레이션, 인구 구조, 기술 변화. 이런 거시적 트렌드가 궁극적으로 모든 투자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셋째, 변화의 촉매제가 되어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라. 레이너터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을 변화시키는 변혁가였습니다. 넷째, 겸손하게 배워라. 레이너터는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했죠. 다섯째, 조용히 일하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합니다. 레이너터는 트위터에 올릴 한마디 코멘트보다 1시간의 분석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우리가 리처드 레이너터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텍사스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억만장자의 아들도 명문가의 후손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에 남을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느냐고.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고. 리처드 레이너터. 월스트리트의 숨은 거인. 그림자 속에서 역사를 만든 남자. 그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